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또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신은규 변호사, 항의도 노면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젊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뭐 썰렁한가요? 네. 민망합니다. 민망합니까? 네. 젊은 정치인들 여의도 비상하십시오. 네, 하셔야 됩니다. 두 분 다. 자, 여의도 얘기 좀 해보죠. 국회 개원한 지가 이제 3주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원구성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현 국회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이사님부터. 뭐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8개의 상임위를 다 뭐 독식한다, 뭐 네. 거의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국힘이 또 저런 식으로 나올 걸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지만 네. 뭐 이것도 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상된 거다. 이렇게 하기로 이사는 짚어주셨네요. 근데 저는 지금 뭐 국회가 항상 개원할 때마다 이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상임위원장 배분 어떻게 하느냐, 또 법사위원장은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늘상 싸워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와 현재 22대 국회의 차이점은 그래도 과거에는 정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해결되겠다라는 기미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정치 사망 상태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양비론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쉬운데 저는 책임 소재는 가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총선의 민의가 어디에 있느냐 내지는 윤석열 부부특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목리와 땡깡을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땡깡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힘입어서 저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관행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왔지만은 정치가 사망된 이 주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네. 정치를 죽여놓고 관행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은 18개 중에 여당이 7개, 제1당이 민주당이죠. 11개. 이렇게 가자라고 끝까지 좀 합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형 갈등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풀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뭐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다. 아마 우원식 네. 의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마음은 당연히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이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려는 그러니까 네.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미 보시는 분들도 다 알거든요. 그냥 각자 진영에 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혹은 그냥 이제 정치 저간여층이라 하더라도 22대 국회 시작부터 뭔가 대화와 협치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의미한 시간은 그만 보내고 그냥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 결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입장이니까 그냥 좀 속도감 있게 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결하는 게 맞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요거 법사위에서 단독 심사를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에는 지금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네. 그래도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나름의 제가 절충안을 하나 좀 제안을 아하, 하자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부부특검이라고 하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일괄 종합특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의와 생명과 그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절충하겠습니까? 예. 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전격 수용을 하고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뭐 1당, 2당 이런 구별이 무의미한 게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야당이 해야 그래야지 일관되고 아주 충실한 그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 윤석열 부부특검을 수용을 전제로 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통상적으로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 정도는 특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저는 양보하는 그 안을 좀 한번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먼 훗날 네. 이제 신인규 대통령 시대가 오면 저도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요 그 대통령실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정치 혐오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엉망으로 그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제대로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못하고 심지어 뭐 장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국회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질문조차 못한 현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취지는 이해하나 그건 나중에 이제 신인규 대통령 시대에 신인규 그렇게 대통령 시대 언제 오는 겁니까? 일단 뭐 여의도라 일단 가야 뭘 어떻게 해보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네. 보수 진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고 하게 되겠죠. 어느 그 진영이라 하더라도 쭉 영구 집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때쯤 오면 네. 좋겠다. 젊은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는 말들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수행 비서하고 그 녹음한 파일 이거를 재생을 했는데 해당 녹취 파일 들으셨죠? 예, 저 들어봤습니다. 위증 교사 이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게 재판하고 굉장히 있죠, 이 많잖아요. 사건은.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고 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전 입장인데 이 위증교사 문제는 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사건임은 아하. 분명합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그 방어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려야 되는데 저는 이 박정훈 의원이라는 분은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고 본인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인이면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좀 철없는 짓을 한다는 것 철없는 자체가 행동입니까? 저는 좀 매우 보기 안 좋았고요. 아. 그 재판을 이건 사실상을 국민들에 대해서 사법의 영역, 법원에서 다뤄져야 될 정의와 진실의 영역을 정치투쟁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저는 좀 저질스러운 짓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박정훈 의원의 이런 행태는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또 그 안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그것이 더 국민들께도 권위를 가지고 공적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본인의 뭐 유튜버인가요? 방송에서 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파일 출처를 두고도 검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검찰에서는 또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미 신뢰를 바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그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하신 방어권 다 취지 공감하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그 김진성 씨랑 그렇게 무슨 위증 그 교사를 할 만큼의 그런 관계도 아니란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가져와서 네. 언플로 그냥 또 뭐 방탄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 같은데 아하. 그런 취지로 할 내용은 아니라 봅니다. 약간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 아니 저는 매우 동의하는 게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일괄 종합 특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네. 김종숙 여사 특검을 꺼내잖아요. 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석 장관한테 개인 전화로 전화하면서 수사해야 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거 물타기 하려니까 이런 거 위증교사 아, 사안에 물타기다, 대해서 이런 거. 녹취 파일 그 전화기나 거거든요. 꺼내지 뭐 딴 전화를 꺼내나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입니까? 전화기니까. 근데 저는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자체가 개시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할 수는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매일 거의 일주일에 여러 차례 지금 재판정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한 개인으로서의 방어권 차원에서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 박정훈 의원은 이런 행동을 철없는 한다는 것 짓을 했다. 자체는 예. 매우 철없는 짓이고 국민들에게 이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자신 수사 특히 대북 송금 관련돼서 검찰 애완견이다 언론을 표현을 했는데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애완견 랩독이라고 하던가요? 이재명 대표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 지금 요즘 커뮤니티에 다시 돌고 있는데 그 손석희 사장 시절 네.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가드독이라든지 이제 랩독을 워치독도 넘어서 있었죠. 예, 워치독 그러니까 원래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되고 예. 그 대표적으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꼽는데 지금 그 워치독은 사라지고 랩독을 넘어서 그 가드독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그냥 붙어가지고 가드독, 예. 보호견, 예, 그냥 경비견. 정부를 그렇게 경비를 하고 그러다가 또 본인들 입맛 안 맞으면 또 언제든지 버린다. 이게 그동안 언론이 받아왔던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서 또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부당하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본인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모든 언론인을 싸잡아서 전 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위해서 계속 뛰는 그런 분들도 다 무슨 싸잡혀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 기레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조차 다 갉아먹는 게 기존의 그 언론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 권력이다. 왜 언론은 성역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완견 논란. 근데 저는 그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식에 저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법조 기자들이 이게 좀 심한데 애완견이 아니라 이제 앵무새죠.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읽는 더 거의 심하게 하시네. 아니 그 앵무새입니까? 받아쓰기 수준인데 네, 앵무새군요. 저는 받아쓰기 언론도 문제지만은 네. 더 큰 문제는요. 언론이 어떤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지가 있고 보수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언론의 사명은 공통된 거거든요. 권력을 감시하는 그 네. 본령이 있는 건데 저는 언론이 정치 편향을 넘어서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질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 평론가라고 해가지고 중립을 가장해서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뒤에서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론의 그 신뢰를 깎아먹는 일들이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식은 동의는 하지만은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면서 애완견만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울 때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데 야, 너 민증 좀 까보자. 너 몇 살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민증만 남는 거거든요. 민증만 남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좀 본인이 억울하고 아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알겠지만 전 적합한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 잘못된 언론 행태가 있으면 그 언론사를 꼬집어서 어떤 기사가 문제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논쟁이 가능한데 예. 그냥 통칭해서 언론은 애완견이다 이러니까 애완견 얘기만 나오는 거죠. 애완견이냐 랩도. 또 워치독이냐 가드독이냐 막 이러면서 개 얘기만 강아지 나와요. 이름만 나오니까 예.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개가 나오고 또 국내에서도 애완견 논쟁이 개만 되는 계속 게 나와요. 좀 예. 유감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권력자기 때문에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언론으로 치면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론의 건강한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막 이르면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연임 얘기도 입장을 좀 밝힐 걸로 보이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좀 계속 부담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연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정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연임하게 될 거라 보고 특히 뭐 민주당에서는 또 아까 뭐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에서는 그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근데 저도 지난 정부 때 언론 개혁 TF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을 때 뭐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자율 규제 얘기하시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또 민심을 정말 잃어버려가지고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좀 언론 개혁에 대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결국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맨 앞에 얘기했던 원구성 네. 이거부터 처리해달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전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뭐 재판과 뭐 이거 다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언론에선 그냥 대대적으로 또 다시 사법 리스크 이 얘기만 또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프레임 전쟁에 저도 관심이 많은 입장에선 좀 이런 차원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저도 몇 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론의 논조를 당해본 입장에선 네. 거기에 몰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러닝메이터를 찾으면서 지금 캠프를 꾸리면서 전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전 위원장 행보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이 좀 할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네. 이제 공식화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시작에 이제 첫 출마가 이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한평생을 검찰 중간 간부로 살다가 벼락 출세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서 벼락 출세를 했고 그러고 나서 정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광을 입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신기한데 비대위원장도 또 잘 못했어요. 예. 근데 잘 못한 사람을 또 당대표로 지금 뽑겠다라는 이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도 상식의 궤를 많이 벗어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분석이 안 됩니다. 왜 분석이 안 되냐면은
욕망의 렌즈와 기회주의의 숟가락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도 경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짧으니까 누구랑 가까운지도 잘 모르겠고 그들의 욕망과 기회주의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랑 해먹으려는 건지를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해먹든지 간에 그냥 국민의힘 당권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적인 역할인 정치를 완전히 사유화해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구성원 일체들 다 윤석열 대통령의 줄을 쓰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을 쓰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한동훈 지금 위원장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항마는 좀 눈에 안 띕니다.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또 김재석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항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친윤 일각에서는 네. 소위 멘붕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다시 결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네. 그쪽으로 다 그 권력이 몰리게 되면 본인들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이 신윤이 더 주류가 돼야 자기가 자리라도 하나를 더 얻든지 뭔가 어디 가가지고 더 떵떵거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라 보고요. 전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는데 각 당에서 이제 서로 상대 뭐 이재명 대표 나오면 뭐 꽁승이다 국힘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뭐 사법 리스크님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민주 진영에서는 왜 한동훈 위원장을 오히려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좀 복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조금만 첨언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둘이 원래 세트인데 네. 원래 같은 편인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잠깐 비윤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착시가 일어나고 뭔가 당 안에서도 참 이게 신기한 게 예. 영남 기득권은 여전히 친윤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가고 수도권 원외 이번에 낙선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당내에서 그나마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둘 다 검사 출신이고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다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물러가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그나마 개혁적인 세력이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힘이 지금 엉망이냐라는 걸 좀 반증한다라고 보고 예. 그 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50명부터 계속 딜을 해가지고 10명으로 줄었는데도 그 10명조차의 의인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는데 전 국민의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개혁적이라고 분류되는 아주 소수파 네. 그 사람들조차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를 건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건 반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수명을 다하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사실 좀 뭐 정치 계속 바라보고는 있지만 한동훈이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반윤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검사죠, 검사. 모르겠어요. 한 검사, 네. 한 검사.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왜 또 싫어하는지 그리고 또 왜 또 초대하려는지 또 이거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싫어하는지는 알죠. 검상을 안 하니까 싫어하죠. 아, 그렇습니까? 밥을 같이 그렇죠. 먹었으면 안 싫어했을 텐데. 김은국 씨는 밥을 먹는데 감히 대통령의 말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술도 안 먹는다. 아, 술도 안 먹는다니까.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물론 또 이제 저렇게 뭐 안 붙는다 하다가 네. 본인 손으로 잡아넣은 뭐 사람들도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뜬금없이 뭐 의대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뭐 결국에는 언제든지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정당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그 민주당은 정도로? 진보 정당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데 결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생겨야 그래야 또 이제 진보 정당이랑 계속 경쟁도 하고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 소명을 다했다 봅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늘 그러니까 세게 뭐냐면 말씀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네. 수도권 원애들이나 정치 신인들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은 더 예. 심각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의 대항마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당내에서 중진이라고 불려지는 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없으면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을 못 이기느냐. 당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중진으로서 대접은 받고 여러 차례 국회를 경험했지만은 이분들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들도 힘이 없고 원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줄을 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신구 세력을 떠나서 정말 뭔가 그 기회주의라는 이 욕망과 기회주의라는 약에 마취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오늘 좀 세게 말씀하셔서 속이 시원하다는 분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는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예전에 아주 그 대표적 친윤들 이철규 의원이나 김기현 전 대표, 한동훈 또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 한동훈 위원장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비판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척하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당연히 뭐 모르겠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진짜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도 사실 제가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다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네. 보고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통령실을 보고 네. 하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그냥 됩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아. 식으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또 확실하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체의 속성상 뭐 열심히 도운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총선 참패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는 강서구청장 또 선거도 참패하고 그런 기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그런 네. 입장에서 그냥 계속 여전히 그 눈에 들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저는 듭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게 요럴 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를 아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은 혼란스럽다고 하셨지만은 네. 제 눈에는 그냥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보여요. 클리어하게. 그게 뭐냐면은 영남과 강원 기득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PK, TK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강원도죠. 뭐 강원도죠. 유상범 의원도 예. 마찬가지, 권성동 의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남과 강원도 연합이 사실 국민의힘의 기득권 주류들인 겁니다. 근데 이 기득권 주류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서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건데 이 부분은 저는 한 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달라지는 듯한 쇼가 있을 뿐이지 검사동일체 원칙이 어긋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게 들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영남 강원의 이 TK와 PK 주류들은 한동훈 위원장과는 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거고, 윤석열 한동훈은 특검까지 같이 근무를 했던 아주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갈라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듯 말 듯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현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 지금 예고된 가운데 의료 대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뭔가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는 뭐 갈등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해결이,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양비론으로 갈 수는 없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내놔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어디로 산으로 가기 시작하냐면은 의협회장이라는 이면택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끼어들면서 완전히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콩가루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협회장이 뭔가 지혜를 발휘하고 전공의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공로를 좀 세우기 위해 가지고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부와의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협회장도 손을 떼고 정부도 한 발 물러나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해결은 정부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이런 분들이 사표를 쓰면서 저는 뭔가 다시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노력이 좀 이제 필요하다 상황상 그냥 갔다가는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5개월째 계속 똑같은 그렇죠. 소식만 똑같은 보고 있고. 평행선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환자와 그 가족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아프지도 못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또 더 아파지고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건 이거라 봅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성향을 떠나서 의대 증원은 다
다 동의를 거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호응을 못 얻는가? 이 포인트를 알아야 좀 다른 방향을 찾아갈 텐데 네. 그러든 말든 그냥 결과를 찍어놓고 쭉 강행해온 게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네. 왜 이렇게 응원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호응을 안 하는가?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짚어보죠.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낮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 이게 감세 드라이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정책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단 하나라도 종결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그 엉뚱한 종결 내린 거 말고 아, 예, 그건 종결됐습니다. 그 종결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원칙과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때마다 모면식의 어떤 이슈를 던져가지고 논란으로 논란을 덮어버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속세와 종부세 얘기도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봉창 정부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의 문제 지속되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네. 현실화할 필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부의 대물림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걸 낮추겠다라는 건 전 동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은 정부 여당과 합의가 끝났는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묻고 싶어요. 이번에도 또 한 번 던져보기식 아니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던지기식. 예. 왜냐면은 소위 그 가진 자들 악마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지금 종부세, 거기에다가 그 증여세 얘기도 막 네. 그렇게 언플했었고, 그다음에 법인세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막 던져놓고 말씀하셨듯이 수습은 제대로 못하고,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 중산층들의 주머니는 점점 더 죽어나고 고갈되고 있죠. 있잖아요. 죽어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늘어나고, 막 부가세는 계속 이렇게 딱 다 적용되니까 네. 결국 서민들 입장에선 죽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복지 관련한 예산 다 깎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뭐 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그냥 마치 정치권에 원래 했던 대로 프레임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 여당이나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라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오대수라는 말이 유행한대요. 뭐죠? 오대수? 대통령실에서. 어허.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자. 지어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대수라는 말이 지어낸 것 같은데요? 유행한다고. 아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진짜입니까? 체계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대수. 이게 그 저기 영화 주인공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대수 씨. 근데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안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오대수. 지어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도 이사 신인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